1979년 5월 23일 교토부 나가오카 교시 이곳에 있는 조용한 노야마 산에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경 시내에 있는 마트 이즈미야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주부 2명이 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노야마 산으로 입산합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들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사체가 되어 발견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으로. 그리고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가,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더니 무언가를 휘갈긴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쫓기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나가오카쿄 고사리 채집 사건. 발견된 메모가 가리키는 이 사건의 진상이란 어떤 것인지, 거기에는 단순한 살인사건으로는 끝나지 않을 어떤 깊은 비밀이 숨어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산나물을 캐는 것으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피해자 여성들이었습니다만 어째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걸까요? 사건의 무대가 되는 나가오카시에 있는 노야마산. 이곳은 등산이나 산나물을 캐는 것으로도 알려져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까요? 피해자 2명은 당시 43세의 A씨와 32세의 B씨. 이 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그날은 함께 근처 산에 고사리를 캐러 가자는 이야기가 되어 다른 파트타임 여사님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9년 5월 23일 아침 10시경에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식당에서 도시락을 준비한 뒤 그대로 자전거에 올라 오쿠카이 인사의 통칭 노야마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주택지의 뒷산인 카오가오카 안의 대나무 숲입니다. 오야마산은 지역 주민들이 산나물이나 죽순을 캐러 소풍 삼아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쉬쉬하며 서로 말하는 어떤 무서운 소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숲은 관광지임에도 어떤 이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꺼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좋지 않은 치안. 이 숲은 관광지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광대하게 펼쳐지는 숲으로 인해 낮에도 캄캄한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이 안 좋은 장소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전에는 나쁜 소문도 있었으니 그것이 폭행 사건. 불량배들이 모여 숲에서 여성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지역 안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이 지역 여성들은 이 산을 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두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32세의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에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B씨. 더구나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한 남편이 노야마산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B씨도 같이 갔던 A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4일 이번에는 A씨의 남편도 같이 둘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러나 역시 발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경찰에 수색원을 제출하고 사건으로 인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관과 지역 소방단 등 100명 이상이 소집되고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한밤중까지 대규모의 수색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발견되었으나 본인들은 찾지 못하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경찰견 3마리를 추가 투입하여 수색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그 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차마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잔악한 모습으로 그녀들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찢어진 옷,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가 무려 80곳 이상의 상흔이 남아있던 그녀들은 이미 불귀의 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게 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수많은 기묘한 수수께끼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건 후에 밝혀지게 된 것인데 먼저 수수께끼의 메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고사리를 캐러 가고 나서
사체가 발견된 것은 3일 후였던 것. 그동안 그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들의 사체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체에 남아있던 상흔들입니다. A씨의 사체에는 30군데 이상의 피하 출혈이 있었습니다. 주먹이나 발로 마구 때린 듯한 흔적이었죠. 좌우 총 9개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셔츠가 더러워진 흔적은 있었으나 바지는 벗겨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액이 검출되었죠. 사인은 목을 양손으로 조른 것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또한 B씨의 사체에서는 더 잔악하게도 50군데 이상의 피하 출혈과 주먹과 발로 때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O형으로 특정된 채모도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날붙이로 찌른 것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 가슴에는 갈비뼈를 가르고 심장에서 폐까지 이르러 칼이 박혀있는 채였습니다. 발견 당시 하체에 속옷이 찢어져 있었고 청바지와 신발이 시신 근처에 널려 있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체액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돈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고 결정짓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나 손목시계 등의 소지품이 있었고 가지고 갔던 배낭 안에는 돈, 빈 도시락, 고사리 뭉치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은 점심인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정오부터 오후 2시 반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정밀한 DNA 검사가 가능할 테지만 이때는 1979년. DNA 검사라는 건 없었던 시대였죠. 현장에는 범인으로 연결되는 여러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만 당시의 과학기술로서는 범인의 정체를 밝히기는커녕 추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증거품인 칼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칼에 남아있을지 모를 지문을 검출하게 되는데 그러나 칼에서 지문은 나오지 않았고 판매 루트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 알아낸 것이라고는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었다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 뒤 바로 사건 최대의 기묘한 단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체를 철저 조사합니다. 사망한 A씨가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어떤 메모가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쫓기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 이 메모를 발견한 경찰은 사건 정보를 추측하게 됩니다. 메모에서 뭘 유출해낼 수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여러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그 메모의 필적 감정에 들어갔고 그게 A씨 본인의 글씨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필적이 A씨 본인의 글씨임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B씨가 먼저 피해를 당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것. 그러는 동안 A씨는 틈을 노려 메시지를 남겼고 범인이 복수의 인물들일 경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 결과 범인은 단독범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B씨가 범인에게 피해를 입는 동안 A씨는 손바닥에 종이를 감춰 메시지를 썼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혼자 달아나면서 메모를 떨어뜨림으로 인해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하는 추측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그 주변에는 연필이 없었고 시체에서 약 17m 떨어진 흙 속에서 거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연필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측의 조사에 의하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절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이것을 범인은 두 사람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이렇게 냉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히코마치 경찰서 교토부경 수사본부는 수사 인원을 연 2만 5천 명을 투입,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범행 현장은 살해당한 주부들처럼 소풍 삼아 나무를 캐러 오는 지역 주민들이 있었지만 범행 발생 전부터 나무들과 대나무가 무성해
낮 시간에도 어두운 곳이 많아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범행 당일도 산나물을 캐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15, 16명의 사람들이 노야마산에 입산해 있었고 차량도 대여섯 대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택지 조성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서 온 40명 정도의 인부들이 작업에 임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은 불량배 2명이었습니다. 주부 2명의 사체에는 합계 80군데 이상의 상흔이 있어 범인은 가라데 등의 무술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 감정 결과로 범인의 혈액형은 O형으로 판명되어 있었죠. 그러나 대낮에 주부 2명을 한꺼번에 습격해 많은 구타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아 단독범이 아닐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 참고인이 된 불량배들 중 한 명인 K는 가라데 유단자였고 사이클을 타고 노야마 산길을 자주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서둘러 하산하는 모습을 목격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죠. 의심스러웠지만 회사의 증언으로 인해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 사건 발생 전년 비슷한 시기에 산나물을 캐던 어느 주부에게 말을 걸었던 40에서 45세, 신장 170 정도의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그는 길이 30cm 정도 되는 칼을 들고서는 아주머니 여기 고사리 캘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목격 정보가 많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작성해 돌렸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끝을 내고 맙니다. 그리고 아직 용의자 후보는 둘이 남아있는데요. 사건 수년 전부터 횡행하던 죽순 도둑. 죽순을 뿌리부터 파내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나온 부분만을 칼로 잘라 가지고 가는 걸 말합니다. 사건 발생 후 1년 동안 피해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충격적인 용의자. 그는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남편은 사망한 아내의 생명보험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는 등 하며 제일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자답지 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남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증을 얻지는 못하고 사건은 암초에 부딪히고 만 거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은 사라지며 잊혀지게 되고 맙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별건의 사건으로 인해 5년 전의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사리 채집 사건은 5년 뒤 일어난 사건과 연결되는 건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고사리 채집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이었으나 이 사건에는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관계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2명의 피해자와 같이 근무했던 파트타임 동료. 사실 고사리를 캐러 갔던 사람들은 A씨와 B씨 외에도 같이 일하던 C씨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C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산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년 뒤에 이런 정보가 나온 걸까요? 그것은 이 파트타임 동료에 관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어째서 공표되지 않았는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C씨가 사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C씨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녀도 범인에게 살해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 경찰은 그녀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씨는 범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1984년 5월 15일 어떤 화재 사건이 발생. 집이 모두 불에 탄 뒤 발견된 여성의 사체에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목과 등을 여러 차례 날붙이로 찔린 상태였고 게다가 이 사건의 범인도 O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C씨였던 겁니다.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아니면 범인은 C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경찰에 의해 지켜지던 그녀에게까지 범인의 마수가 닿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사리 채집 사건과 C씨의 죽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94년 5월 24일 고사리 채집 사건은 미해결인 채로 시효를 맞게 되죠. 그리고 5년 뒤 C씨 사건도 시효를 맞고 이 두 사건은 어둠에 묻히게 되고 만 겁니다. 이것으로 죄를 묻지도 못하고 묻힌 범인은 그저 흉악 살인귀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였을까요? 우리들의 상상력으로는 무리가 있을까요? 이 사건 후 45년이 지나 시효도 지났으니 범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자기의 오래전 살인을 떠들다가 잡혔던 범인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아야겠죠. 감사합니다.